안녕하세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사람보다 중요할 순 없죠. 하지만 사람보다 돈이 중요했던 한 사람의 최후를 직접 목격한 50대 여자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했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제 시누이였는데요. 결국 돈 때문에 벌인 일, 돈도 잃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며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았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암 진단으로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운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세 남매 중 장남이에요.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죠. 결혼 전부터 남편의 이런 모습에 반해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를 무척 아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편이었지만 항상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셨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셨어요. 시동생은 막내라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이였죠. 처음엔 조금 철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누이. 처음엔 저를 잘 챙겨주고 가족 행사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는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모습은 전혀 알지 못했죠.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시아버지의 암 진단으로 산산조각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복부 통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에 가보니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시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했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부작용도 심했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실 거란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몇 달 후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으니 너희에게 짐만 될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버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오빠, 옳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를 모실게. 오빠 부부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라고 말이죠. 처음엔 시누이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저와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시동생은 멀리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시댁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시간 활용이 자유로웠죠. 우리는 시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고 주말이면 온종일 그곳에 머물렀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돕고 시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노력했어요. 남편은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무척 애썼고 저 역시 최선을 다했어요. 시누이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아버지께서 밤새 고통스러워하셔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라고 말하곤 했죠. 우리는 시누이의 노고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내드렸고 추가로 용돈도 줬어요. 시누이가 아버지께서 이런 영양제를 찾아라고 하면 곧바로 구해다 드렸고 이런 특수 침대가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구입했죠. 우리 부부는 저축해둔 돈을 거의 다 썼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 내일 잠깐 외출을 하려고 해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쾌히 동의했죠. 아버지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시부모님 댁에 들렀어요. 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을 만나고 오셨으니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셨고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얘야, 네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요양원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네 시누가 아버지를 데리고 나간다길래 당연히 병원에 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네 시누가 혼자 돌아오길래 아버지는 어디 갔냐? 물어봤지. 근데 친구분들이랑 있다 온다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나갔어. 난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가면 좋겠지 하고 그냥 넘겼지. 근데 저녁에 요양원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왜 요양원에? 우리에게는 말도 없이?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어떤 요양원일까? 제대로 된 곳일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야근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지금 당장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있다는 요양원을 찾았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는 걸 확인했어요. 저희 부부는 바로 출발했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본 시아버지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몇 달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야위어 계셨고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우리를 보시고는 겨우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다.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우리는 단호했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모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죠. 시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가게 된 내막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가슴 아픈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그날 아침 시누이가 갑자기 나가자고 했다고 해요. 아버지, 오늘 날씨도 좋은데 기분 전환 겸 산책도 하고 병원에 들러 이것저것 물어보고 오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조금 망설이셨대요. 다음 병원 방문 날짜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가 제가 의사 선생님께 아버지의 암 투병 생활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시아버지께서는 군말 없이 따라 나섰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익숙한 병원이 아니었대요. 겉보기에는 병원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시누이가 말했대요. 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접수하고 올게요. 그러고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다고 해요. 잠시 후 시누이가 돌아와서는 아버지,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별 의심 없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간호사 2명이 다가왔다고 해요. 어르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라며 시아버지를 부축하려 했대요. 시아버지께서는 시누이가 의사와 상담하기로 했으니 진료실로 안내하려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시아버지를 데리고 간 곳은 진료실이 아니었어요. 작은 방이었대요. 시아버지께서 의아해하며 물어보셨대요. 여기가 어디죠?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때 한 간호사가 말했대요. 어르신,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따님께서 어르신을 여기 등록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계속 중얼거리셨대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시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해요. 시누이와 짧게 외출한다는 생각에 휴대폰도 안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시아버지께서는 천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시누이가 다시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계셨대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도 느끼셨을 거예요. 난
내가 우리 애들에게 짐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처음에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었지. 하지만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뻤었는데 시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시아버지께서 느끼셨을 고통과 절망.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요양원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우리는 차에 탄 채로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집에 계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래, 집에 있단다. 근데 딸이 방금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죠. 그때 뒷자리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집에 왔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까지도요. 하지만 곧 그 감정들은 깊은 상처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다들 바쁠 텐데 내가 뭐. 하지만 그 말씀과는 달리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와 망설임이 보였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분명했죠. 남편이 이 상황을 눈치챘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 물건들을 챙겨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마음 아프게 느껴졌죠. 남편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차에 남아 있었죠. 침묵이 이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한편 집에 들어간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 어디 계셔? 남편이 물었대요. 시누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 오빠. 아버지? 아버지는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셨어.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갔대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하면서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고 해요. 그래? 언제 돌아오신대? 시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대요. 글쎄, 아마 저녁 때쯤. 남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싶었대요. 시누이의 거짓말,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다시피 한 일, 그리고 지금 이 뻔뻔한 태도까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대요. 만약 사실을 말했다가 시누이가 아버지를 다른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고 했죠. 대신 아, 그래, 난 아버지 물건 좀 가져갈게 라고 말하고는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고 해요. 시아버지의 방에서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면서 남편은 분노를 참느라 힘들었대요. 아버지의 소중한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이 모든 것을 두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시누이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물건들을 챙기고 나오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대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얘야, 아버지 어디 계시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대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대요. 하지만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차에 계세요.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안도감과 걱정을 느끼는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으셨대요.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셨죠. 남편이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시누이가 물었대요. 오빠 어디가?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대요. 아버지 물건 좀 가져가. 곧 돌아올 거야.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왔어요. 차로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시아버지의 물건을 트렁크에 넣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 저희와 함께 지내요. 시아버지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에서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시댁을 떠나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시아버지를 지키고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요. 우리는 긴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의 무거운 공기는 누구도 쉽게 깨지 못했죠. 시아버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고 남편은 운전에 집중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백미러로 시아버지의 모습을 살폈죠. 그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혼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아버지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셨고 저는 짐을 들고 뒤따랐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시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죠.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 방 쓰시면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고맙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남편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일찍 모셔야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죠. 시아버지를 방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저와 남편은 거실로 나왔어요. 둘 다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죠.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어머니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동생에게도.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어머님도 걱정하고 계실 거야.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저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잠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더니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네, 아버지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어머니, 혹시 지금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서 곧바로 오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죠. 어머니께서 곧 오신대.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남편이 시아버지 방으로 가는 동안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저예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큰일이 있었어요. 전화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것, 우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에 계신다는 것까지요. 시동생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컸나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알아요. 도련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내일 와줄 수 있어요? 시동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동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첫 기차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꼭 제가 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몇 시간이 지나니 현관 벨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오신 거죠.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보였어요. 남편이 나와서 시어머니를 시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문이 열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기쁨, 안도, 미안함,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여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죠. 우리는 조용히 방을 나와 두 분께 시간을 드렸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와 가끔씩의 흐느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함께 손님방에서 주무시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정대로 시동생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동생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형수님, 형, 아버지 괜찮으세요? 시동생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우리는 시동생을 거실로 안내했고 시아버지도 천천히 나오셨어요. 시아버지를 본 시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버지.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누이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여 요양원에 모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까지. 시동생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걸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죠. 어떻게 누나가 이럴 수가 있죠? 아버지를 이렇게.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시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나도 네 마음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야. 우리 모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해.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둘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무 화내지 말거라. 시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우리 모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시켜 주었죠. 시동생은 출근 때문에 그날 저녁에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 시동생이 말했죠. 형수님, 제가 자주 들르겠습니다. 아버지 돌보는데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애들아, 내가 계속 집을 비우면 눈치챌지도 모르겠구나.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도 동의했어요. 시누이가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셨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셨죠. 병원에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함께 TV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셨죠. 시누이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고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남편과 제 휴대폰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어요. 시댁 가족 채팅방에 메시지가 온 거였죠. 남편이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도 채팅방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죠. 시누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빠 올케 언니 동생. 아버지 병원비가 좀 더 필요해. 이번 달에 특별한 검사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아버지 생활용품도 좀 사드려야 할 것 같아. 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시누이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럴 수가.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기까지 해놓고선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지만 우리의 동요를 느끼셨는지 이쪽을 돌아보셨어요. 무슨 일 있니?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우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아버지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누이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병원비와 생활용품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다른 가족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죠. 아버지, 저희가 잘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시누이의 거짓말과 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와 시동생은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돈이 오지 않자 시누이는 가족들에게 재촉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내지 않았죠. 드디어 시아버지의 병원 예약일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날을 기회로 삼아 신우이의 거짓말을 밝히기로 했죠. 아침 일찍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늘 아버지 병원 가시는 날이지. 우리 지금 병원인데 너 어디야? 신우이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겨우 문자가 왔죠. 지금 출발해. 금방 갈게.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편 신우이는 부랴부랴 요양원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시동생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계획이었어요. 신우이는 요양원에 도착해 시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요양원을 빠져나가는 신우이의 모습을 시동생이 몰래 사진으로 찍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가족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차 탔어. 금방 갈게. 그 메시지를 본 시동생이 즉시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님, 누나가 방금 요양원에 다녀갔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잘했어. 혹시 모르니까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병원으로 와. 남편이 말했어요. 시동생이 병원으로 오는 동안 남편이 신우이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메시지를 작성했죠. 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지금 여기 병원에 계신데? 넌 도대체 어디야? 설마 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보낸 거야? 잠시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오빠, 그게 내가 배가 좀 아파서.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우리 모두 여기 있어. 할 얘기가 많아.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희가 잘 해결할게요. 제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지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해. 다행히도 시동생이 먼저 병원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시동생에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카페로 가서 잠시 쉬고 있으라고 부탁했죠. 이렇게 하면 신우이가 왔을 때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분 후 지친 얼굴에 신우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도 태연한 척 말을 꺼냈죠. 어머, 어쩐 일로 다들 왔어? 내가 좀 늦었나 봐.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사실대로 말해.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태연한 척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배가 좀 아파서 아버지께 먼저 가시라고 했어. 그래서 늦은 거야. 그 말을 듣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생아, 부모님 모시고 이리로 와. 신우이는 갑자기 긴장한 듯 보였어요. 왜 동생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버지 어디 계신데? 검사는 다 받으셨어?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어요. 몇 분 후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을 크게 뜨고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아버지? 시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셨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도. 신우이는 당황한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제 그만 솔직히 말해다오. 네가 왜 그랬는지. 나도 듣고 싶구나.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죠. 신우이의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죠. 그런 변명을 들으시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결국 신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그 순간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 아버님, 여보. 우리 모두가 동시에 외쳤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빠르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시아버지는 곧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안전을 위해 입원을 권하셨죠. 병실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최근의 스트레스로 인해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벽을 치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시동생을 안고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시아버지의 병실을 지켰어요. 시누이도 멀리서 머뭇거리다 들어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죠. 시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약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갔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죠. 그리고 어느 가을날 아침,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우리 모두 슬픔에 잠겼어요. 시누이도 와서 울었지만 다른 가족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던 중 변호사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지고 오신 거였죠. 유언장의 작성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모셔온 지 며칠 후였어요. 변호사님이 봉투를 열고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내셨어요. 시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보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려왔죠. 변호사님이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우리 가족이 겪은 힘든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해 얼마나 힘써 주었는지 그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반려자로서 항상 내 곁을 지켜주었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집에서 계속 편안히 지냈으면 좋겠어. 그 집에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하니까. 첫째야, 너는 늘 책임감 있게 가족을 돌봐주었다. 내 회사를 너에게 물려주마. 너가 잘 이끌어갈 것이라 믿는다. 막내야, 너의 밝은 웃음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별장을 너에게 주마.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남은 재산은 이렇게 나누고자 한다. 아내에게 50% 나머지 50%는 첫째와 막내가 균등히 나누어 가지거라.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딸에 대해 아버지로서 너를 미워할 순 없구나. 하지만 너가 한 행동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 너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가족에게 돌아오길 바란다. 우리 가족들 부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주길 바랄 뿐이구나. 돈과 재산보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다오. 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켜볼 거야. 누군가에겐 아버지,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유언장에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죠. 이 편지는 단순한 유산 분배를 넘어 시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바람을 담고 있었어요. 유언장을 다 듣고 난 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때 갑자기 시누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누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올케 언니.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우리는 모두 시누이를 바라보았어요. 분노, 실망, 연민 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죠. 시누이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나는 이제 가볼게. 내가 한 행동들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시누이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우리는 그저 멍하니 시누이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시누이는 자취를 감췄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가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려나. 처음에는 신우이가 한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배신감도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도 둘째가 보고 싶어. 화도 많이 났었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저도 동감했어요. 그래. 신우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다 반성하고 떳떳해지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시동생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형수님. 저도 누나가 언젠가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얘들아,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신우이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몇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항상 신우이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었죠. 명절 때면 신우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시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거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우리는 신우이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서운함이 북받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신우이가 언제까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밤 우리는 신우이를 위해 기도해요.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길, 그리고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 신우이가 돌아올 때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실수나 잘못보다도 크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신우이가 언제 돌아올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